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회보에도 실었지만 아까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늦게 오신 분은 저기 뒤에 종이가 있거든요. 셀프 이스팀 심플 테스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컨닝도 하지 마시고 보통 이거 옆 사람 많이 신경 쓰시는데 옆 사람 거 보지도 마시고 보여주지도 마시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점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자존감 검사라는 건데, 이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이 자존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 자존감, 자아존중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그 테스트인데, 한국인의 기준 점수가 이 용지로 31점이래요. 꽤 높죠. 혹시 30점 넘으신 분 계세요? 이건 손 드셔도 돼요. 정말 이거는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30점 넘으시는 분. 이제 31점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몇 번 해봤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 양쪽 유치원 다 해보고 젊은 엄마들 있을 때 해보고 또 이제 젊은 교도님들 대상으로 해봤는데 보통은 20점대 후반도 괜찮고 어떤 유치원 선생님은 이게 10점대 초반이 나오길래 제가 이 선생님이 계속 유치원 교사를 해도 되는 걸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근데 실제로 이제 30점보다 31점 35점인데. 그러면 진짜 건강한 상태예요. 35점 이상이면 정말 아주 건강한 상태고 1, 2점 차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30점보다 좀 아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금 지쳐있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5점이면 정말 최고죠. 이런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고 그런 분 옆에만 가도 이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산종사님께서 한번 검사를 나중에 또 찬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정산종사님 말씀입니다. 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빅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빅터는 말을 더듬었어요, 어려서. 그리고 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고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조금 버거워서 친구들이 바보 빅터라고 이제 놀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너 같은 부진하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얼른 기술이나 배우는 편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도 주눅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15살에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자퇴인지 학교에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한 목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얼마 못 가서 이제 해고가 됩니다. 그 후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는데 이때 딱 미국 대공황 이 영향이 이제 영국까지 와서 완전히 실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이제 입대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그때 입대 절차를 밟으면 지능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육군 부대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이 빅터가 IQ 161 이상이라고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육군에서 실시했던 IQ 검사 중에 진짜 최고점이었대요, 이게. 그래서 정말 막 들어온 신병이었지만 이 IQ가 높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신병 관리해 하고 이제 신병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실수도 많고 좀 바보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IQ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어? 라는 걸 알고 주위에서 네가 해봐. 너 천재잖아. 이렇게 딱 기대감을 주니까 이 전에 바보 같은 모습과 다르게 육군 부대에서 정말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았고 육군 부대 이제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건데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너무 잘했으니까 이 육군 부대에서 장교 자리를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미 여기서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분야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감사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고 예전에 자기가 실패를 맛봤던 이제 하지만 다른 회사인 새로운 목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재 회사에서 엄청 뛰어난 성과를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목재 등급을 측정하는 기계를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고 영국의 목재 표준 위원회 회장도 되고 목재 관련된 기술책을 쓰는 등 여러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위 2%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전 세계적 모임인 멘사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멘사. 여기에 최고 경영자이기도 했고 명예회장까지 맡았던 이제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인데요. 멘사가 지금은 이제 간간히 들리거든요. 멘사가 뭔지 몰라도 멘사 회원이야 이런 말을 연예인들도 하는데 IQ가 몇 이상이 된 세계에서 2% 안에 든다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검증된 사람이 이제 멘사 회원이 되는데 이 사람 당대 때는 멘사가 막 해체안이 많이 했대요. 돈도 얼마 안 남았고 사람들끼리도 맨날 싸우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막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길 들어가면서 이걸 체계화시키고 막 여기저기 홍보를 세계적으로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을 가려낼까 하고 이 체계적인 어떤 시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공을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멘사 코리아도 있고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천재가 맞잖아요. 천재인데 주위 사람들이 다 바보야 하니까 스스로도 진짜 바보인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죠. 안 할 실수를 주눅이 되니까 더 실수를 하고 난 왜 그러지 하면서 더 자책하면서 또 주눅 들고 더 실수하고 근데 본인이 천재라는 걸 알자마자 갑자기 막 자신감 상승해서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이런 천재도 그러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IQ가 높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가짐,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건데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사한테 무작위로 이 몇 명의 학생은 타고난 그 기질이 좋아서 성적이 분명히 우수할 아이들이다라고 교사한테 말을 해줘요. 그럼 교사는 그 성적이 우수할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사님과 이타원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누가 성사님 이타원님은 좀 천재적인 모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실제로 그런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제가 두 분을 대할 때 약간 천재적인 분이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이런 효과를 로젠탈의 기대 효과 그리고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자신을 향한 인정이나 기대나 존중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저한테 언제나 화두였는데요. 제가 출가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자존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면 항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쓰고 늘 남과 제 자신을 비교하고 제 못난 모습을 늘 비교하면서 항상 저를 괴롭히기 바빴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맨날 실수하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사람들 대중 앞에서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막 용납할 수가 없고 두고두고 곰씹으면서 막 밤마다 괴로워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칭찬이나 인정 속에서는 만족감을 얻고 그러니까 막 더 받으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감이라는 게 막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은 잠시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의 시간들이 저의 몸과 마음을 많이 이제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인정을 구걸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를 봐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24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계속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게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 사랑 속에서 안심을 얻는 사람은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계속 그렇게 칭찬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존감 약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주위 시선을 너무 신경 쓰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인한테, 친구한테 뭐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녕 이러고 약간 좀 뚱하게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갈 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왜 그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날 싫어하나? 이러면서 막 과거의 것들을 막 계속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또 괴로운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나중에 좀 흐면스럽게 인사를 하고 나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했을 때 왜 저래? 기분 안 좋은가? 무슨 일 있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돌아보긴 해야죠. 뭐 내가 잘못을 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돌아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는 평소처럼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문제지 뭐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이제 마음의 힘인 거죠. 자존감이고. 이 나의 실수를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계속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에게 더 실수해라, 더 망해라, 더 소심해지고 더 위축되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멸시와 조롱은 IQ 161의 천재도 문제야, 전응아로 만들고 인정과 격려, 칭찬은 문제야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멸시와 조롱도 칭찬과 격려도 24시간 계속 지속되지 않죠. 24시간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칭찬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자신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나와 같이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를 괴롭힐 수 있고 가장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도 결국에는 이제 나 자신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에서 주는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 그리고 가치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우리 인성이나 인격에 딱 밑바탕이 된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에 잘 안 휘둘려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 내가 좋아하는 경계나 싫어하는 경계, 뭐 역경, 순경에도 덜 흔들리고 또 내면이 단단해서 의지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한동안 막 유행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이. 그때도 나왔던 게 자존심이랑 다르다 그랬는데 이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는지를 보는 그런 감정이라면,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자존감은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교만도 아니고 존귀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나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혹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지만 충분히 나는 귀한 사람이지 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힘이 바로 자존감인데 중요한 건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나도 존중하지만 남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도 존중하지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위태위태해서 쉽게 상처받으면서 또 쉽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만나보면 뭔가 마음이 강한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남을 쉽게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또 남의 비방에도 깊게 상처받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감정 따라 타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늘 평온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매우 강하고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존감인데 왜 자존감이 우리는 낮아질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건데, 근본적인 자존감은 만 8세까지 이제 보통 형성이 된대요, 보통은. 근데 특히 주양육자,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주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려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뭐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것도 안 맞고 이제 어떤 그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지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자존감이 튼튼하도록 이제 일관성 있는 사랑을 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고 뭔가를 실수했을 때 내가 그럼 그렇지.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꼬일 줄 알았어. 꼭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실험을 했대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 자기가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경험은 평균 4명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평균 12명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1대3이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과 사이가 가까워, 엄청. 그러면은 그 말의 내용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비율이 1대3에서 1대5까지, 그리고 아니면은 더 증가할 수도, 사람의 특성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증가하는데, 그럼 왜 내가 부정적이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돌아가면, 우리가 아주 과거 수렵, 이렇게 사냥 다니던 시절에 인류가 부정의 경험을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위험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위험한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갔는데, 짐승을 만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편향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이제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를 이제 부정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그 보편적인 마음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또 이것밖에 못해라고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는데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가 돼 있어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원래 부정편향인데 내가 진짜 실수를 했다. 일을 그르쳤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 더 강해지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 보통은 진짜 저 사람 좋겠다, 부럽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요즘에 그 SNS가 참 문제인데, 이 카카오 프로필 사진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면은 특히 이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명품을 얻었다. 내가 정말 멋지고 비싼 카페에 갔다. 그러면은 그거를 적나라하게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찍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대놓고 과시가 아니라 은근히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얘 되게 좋은 데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하는데요. 근데 또 SNS의 현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또 그 안에 있는 허영이 있잖아요. 허영 때문에 또 스스로 허하고 괴롭고. 근데 문제는 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은 왜 저렇게 빛나지 않을까 괴로워하면서 또 그런 약간 허영이 들은 사진을 또 은근히 착 올려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데, 물론 그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또 과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과시를 하고 보여주고 싶고, 그럼 상대는 그걸 보면서 또 나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서로를 괴롭히는데 이런 사람은 타인의 공격이 더 쉽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비나 분별 판단에서
더 휘둘리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너는 좀 인성이 별로야 라고 하면 그 말에 상처를 받는 동시에 나 좀 인성이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좀 성격이 세면 네가 뭔데? 이럴 텐데 또 성격도 약하고 자존감도 약하면 나 진짜 인성이 이상한가? 하면서 이 마음을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해지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인데요. 이제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이면 어머니, 뭐 할머니처럼 주 양육자이실 텐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원한 내 편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할지라도 그런 나를 정말 감싸주고 덮어줄 사람. 그런데 또 이 타인의 사랑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가족이 혈연임에도 뭐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배려나 믿음을 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도 그게 어려운데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평생 동안 뭐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준다는 건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 같은 성인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주는 말을 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그 사람의 장점이나 매력을 막 드러내주면 이런 사람은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도 되지만 걸음걸음 복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제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또 호의를 담은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건 이제 무죄칠시, 돈 없이 짓는 7가지 보시에서 4가지나 해당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나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꾸 뭐 비방하고 자존감을 뭉개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이제 피경을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나 스스로에 대한 응원과 사랑인데요. 제가 이제 부정 편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체험보다 부정의 체험을 보통은 3배에서 5배까지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긍정 편향 현상으로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두면 이 물길이 이제 우리가 운동장에 뭐 나무 막대기로 물길을 쭉 파서 물을 흘리면 그 물길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팅이. 그래서 이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새로운 물길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또 괴롭히고 있다면 멈추고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서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물길을 내주다 보면 또 한 번 격려하고 또 한 번 응원하면서 이게 더 계속 업이 쌓이잖아요. 그래도 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물길이 나게 되면 나중에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 대신 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자신 스스로 칭찬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였다 그러면은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주지만 자기 전에 진짜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고, 만약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수가 났으면 모두 내 실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또 잘하면 더 유념하면 되지,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근데 이거를 또 악용해서 본인이 못된 짓이나 못된 말을 해서 남을 상처를 실컷 줬는데 그리고 뒤돌아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방법입니다. 스스로 잘 판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어떤 실수를 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줬다, 잘 몰라서. 근데 그게 계속 내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때때로 생각나서 나를 찌르면 이제 그럴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몰랐잖아 하고 그 어린 나를 좀 떠나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내 자존감을 깎는 어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면 그거는 또 놓아버릴 수도 있어야 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우리 이제 수행이죠. 늘 깨어있기. 뭐 우리가 마음 챙김, 알아차림, 뭐 깨어있음 많이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없다라 흘러가거든요. 막 나도 모르게 시비하는 마음을 내고 시비하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때 딱 멈추고, 아, 내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멈추고 이걸 계속 물기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이나 마음을 보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또 치유가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나는구나.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돌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남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데, 내가 그냥 깨어 있지 않고 살아가면 남들의 평가나 시비나 시선 이런 거에서 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으면 그 사람 상대방의 말에 또 내 가치를 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맞는 지적을 했으면 듣긴 해야 돼요. 또 맞는 말을 했는데 잘못해놓고 나는 네 말한 거에 놀아나지 않겠어 이러는 건 또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돌아봤는데 뭐 저 말이 합당하다면 듣는 것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만약에 정말 자기 감정 따라 시비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렇게 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다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다 아시겠지만 성품 자리를 공부하는 거겠죠. 정산 종사님께서도 성품을 닦고 잘 닦아서 본래 부족한 자성을 회복해라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해서 정성 들여 불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견성을 하면,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견성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화님께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견성을 하면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견성을 한 성품을 보고 그 공부를 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사실 불안함에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나로 인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뭐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자존감이 가장 강한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해야 남이 위한다 하셨듯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남도 나를 하찮게 여겨요. 뭐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남들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끝내는 이 성품자리 공부로 무너지지 않는 정말 금강불괴의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주 쉬운, 정말 쉬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순간적으로 자존감을 약간 펌핑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거울 보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어떤 교무님이 준영아 교무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셨어요. 대학원 때.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 보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근데 이걸 한번 딱 하니까 마음이 확 녹아나는 게 있었는데, 자, 자신을 먼저 이제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만약에 본명보다는 호정명이 더 익숙하시면 호정명으로, 신관 말고 정예로, 이렇게 아시겠죠? 뭐 준영아 사랑해 고마워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준영아 사랑해 고마워 함께 시작. 준영아 사랑해 고마워. 네, 이거를 꼭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해봐야 아는 그 감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라고 하고 나면 진짜 고마워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